예, 소개받은 염정섭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동굴대학당 성인인문학 강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조선시대 지식의 재생산 체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거를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서 편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는 다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90년 정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농서를 읽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한 30년 좀 넘게 읽었는데 이따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최근에 와서 그 농서 구절을 갖다가 좀 제대로 해석해 본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중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농서를 공부를 하려면 중국의 농서를 또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중국 농서도 보고, 그래서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선배를 잘못 만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어느 날 그 연구회라는 데를 갔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새로 신입 퇴원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이 연구를 좀 같이 해보자. 그래갖고 처음에 농서를 읽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농서들이 발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농서들을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30여 년 동안 농서 편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농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 사람에 대한 거, 뭐 어떤 사물에 대한 거, 또 곡물에 대한 거, 토양에 대한 거, 나중에는 기후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기후, 토양 이런 게, 그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농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갖고 오늘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공부한 걸 끌어모아서 여러분한테 오늘 2시간 동안에 딱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세종대 농사직설 편찬부터 해서 16세기에 지역에서의 어떤 농법들을 정리한 농서들을 나오게 되고, 17세기에 곡물 이외에 뭐 면화라든지 이런 다른 작물들, 뭐 꽃이라든지 또는 뭐 약초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루는 그런 농서들이 나오고요. 18세기 후반에 가면 정조가 등장하는데요. 좀 이따 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조가 주도하는 새로운 농서 편찬에 호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지농서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19세기 가게 되면 서유구가 이제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거를 쓰면서 좀 집대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서유구는 이 집대성 작업과 더불어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항기에 어떤 농서들이 어떤 것들이 편찬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농사직설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142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3년이기 때문에 2029년이 되면 농사직설이 편찬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기 좀 600주년 10주갑이죠, 10주갑. 그러니까 환갑을 10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촐한 행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농사직설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뭐 기원전 3000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기원전 뭐 2000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농서가 나왔어요. 그 중국으로만 따져도 기원전 뭐 몇 세기부터 여시춘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기원령이나 이런 게 등장하니까 기원 전부터 왜 우리나라는 그 농서가 이렇게 늦게 편찬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론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론에 앞서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갖고 있는 의미가
사회적인 생산의 대부분을 농업 생산이 차지하고 있었고, 사회를 재생산하는 토대가 됐고, 또 왕실이나 국가 지배층이 농민의 농업 생산에 의존해서 살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기본적으로 깔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궁궐, 임금이 사는 궁궐이나 임금의 의복, 골룡품 뭐 이런 것들, 임금의 상차림, 뭐 하루에 뭐 몇 끼니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다 이런 농민들의 농업 생산, 이게 부세 수치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어떤 재정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 이민, 위본, 민, 이식이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자 의식지 원이고 왕정지 소손냐. 농자는 의식의 근원이니까, 먹고 사는 거의 근원이니까 왕정에서 먼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그 깨어있는 임금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연산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것도 그냥 그 어디선가 많이 이렇게 가져온 건데, 혹시 옛날에 이런 걸 보신 기억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신 닭오리 치는 법, 노용환, 이선영.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닭이나 오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안양 종축장 축산기술 연구회가 발간했어요. 연구회가.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과수재배법이라고 해서 김명윤, 뭐 최재갑 이런 분들 의류문화에서 나온 책이에요. 요 책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업기술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되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냐면, 뭐 연구회라든지, 또는 요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충청북도 농사원 교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농촌진흥청 이전의 그런 기구들이죠. 교도는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료와 농약을 쓰는 법, 오른쪽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말자. 한 치의 땅도 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 증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산기슭에 두둑에다가, 산기슭에는 녹두를 싣고 개가 가는데 매매일 수해를 입은 데는 피를,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를 누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걸 농업진흥 이런 거를 다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농사 달력이라고 해갖고, 요거는 이제 70년 6월달 달력인데, 아래쪽에 보면 모를 100에 촘촘히 심고 비료를 잘 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비료를 뿌리고 어떻게 하고, 뭐 평당 80주 이상을 장방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모내기 해라, 이렇게 할 일들을 다 지적을 해요. 농작업을 권장하고 농촌지도사가 농민들의 교실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대 국가, 현대 국가에서는 어떤 농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 됐어요. 국가의 할 일.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는 많은 연구자분들도 농서라고 했을 때, 어떤 농사 짓는 법을 지은 책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은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거는 이런 것들이 또 연상이 되실 거예요. 1972년 연기군에서 통일벼를 집단 재배할 때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를 하는 걸 이제 기계식 이양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왼쪽에서 여기 키 작은 분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모내기를 하는 걸 직접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권농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는데, 그 권농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국왕들이 했던 친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친경. 이제 요게 이제 순종의 1909년 친경을 갖다 찍은 사진들인데, 이제 그 이전 임금들의 친경은 현재 전해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짐작만 해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친경에 동원된 농민들이 있고, 여기 이제 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왕은 뭐 몇 번 쟁기질을 하고 뭐 이런 게 대신들은 몇 번 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제 왕은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 태극기 밑에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것도 국왕의 행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그 친경악을 하는 그런 그 악공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친경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왕이 아까 세종의 권능규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농사를 근무로 생각하고 권장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나도 그런 어떤 행사를 해보자.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대 국가하고 이제 조선시대 왕조 국가가 연결되는 지점이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의 이제 그 핵심적인 이제 농서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육호라고 하는 분이 중국 농학 서록이라고 하면서 370여 종의 농서를 했는데 뭐 수많은 분야의 책들을 농서로 분류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둘째 줄에 있는 점후라고 하는 거예요. 점후. 점후는 그 경험적인 기후에 대한 예측이에요. 경험적인 날씨 예측.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 다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7년 이후에 농산어촌 문화협회라고 하는 데서 일본 농서 전집이라고 하는 걸 발간했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에서의 그 농서의 특징적인 거는 이 둘째 줄에 있는 재해와 부흥이에요. 재해와 부흥. 일본은 화산 폭발도 많이 나고 쓰나미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각종 그런 그 농업에 관련된 책들을 전부 다 농서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면 농촌 생산기술, 채소, 수목 등을 포함해서 구황이나 농촌개발. 그래서 저는 여기 구황이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농서에 포함되어야 될 게 역서라든지 또는 농점이라든지 수일수, 택일 이런 내용들의 일부도 농서에 집어넣어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는 여기 그 경험해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늘의 어떤 날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어떤 지력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뭐 천시에, 지리에, 인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결국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기원을 해야 됩니다.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고 어떤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밑에 거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농서들이 한문으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간행되고 필사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농민들이 해독이 가능했겠는가? 당연히 농민들 해독 못했죠. 누가 해독을 했습니까? 오늘의 그 주제인 그 지식을 전수하고 지식을 재생산하는 어떤 당시 지배층들이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배층들은 처음에 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농민이 신철한 현장의 기술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사료들이 수두룩해요. 이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농민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농민은 이제 노련한 농민을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고 있지만 노농이라고 불리는 노련한 농민들의 현장의 기술을 이제 적어서 그걸 정리한 게 이제 농서다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뭐 비료나 농약 사용하는 법, 다고리 치는 법, 이거는 근대 현대 국가에서의 어떤 농업 기술을 국가에서 개발하고 보급하고 교도하는 거를 어떤 공무원들을 통해서 농촌 지도사를 통해서 했을 때 그런 지배 체제의 특징이고 근세 사회, 왕조 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실행하고 있었던 기술들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간행한 게 농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농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념을 잡았으면 왜 농사직설, 1429년 농사직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의 농서가 됐느냐? 고려시대에는 농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에도 자료를 뒤져보면
중국의 농서를 활용한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시춘추의 이 어떤 얘기 원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기록들이 있고, 1091년에는 범승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범승지서, 이게 범승지까지가 이름입니다. 범승지서를 고려해서 갖고 있으니까 송나라가 우리한테 좀 보내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했겠죠. 그리고 이규보, 동국 이삼국집을 쓴 이규보의 글들을 보면 제민요술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농서예요.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북위의 가사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농서인데, 뭐 지금 봐도 엄청난 농서예요. 저도 이거를 그때 아까 말씀드린 저를 이렇게 이끌었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만 그때 참조한 게 어떤 책이냐면 일본에서 나온 주석서, 중국에서 나온 주석서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민요술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1950년대, 60년대 연구를 다 해갖고 각주를 붙여서 번역을 해냈고, 뭐 중국은 진작에 이전부터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20년인가 부산대학교에 있는 최덕경이라는 교수님이 이걸 번역한 거를 책을 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마 그게 뭐 몇백 부나 팔렸을까요? 한 몇십 부나 팔렸을까요? 아마. 근데 이제 그 우수학술 도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책을 사줘요. 한 2천만 원어치인가 3천만 원어치를 차주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각 도서관에 이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출판사에서 보존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최덕경이라는 분은 혼자서 그걸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했죠. 근데 물론 짐작하지만 이제 중국의 번역서, 일본의 번역서를 많이 참조를 했겠죠. 그래서 이때 고려에도 중국의 농서를 도입해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2005년 이제 굉장히 이제 최신의 어떤 정보들로 들어갑니다. 2005년, 6년에 고려의 농서 농력이라고 한 걸 발굴했다는 어떤 연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선시대 농서를 연구를 해갖고 그 책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고려의 농서다, 고려의 농력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제가 그 책을 그때 못 내갖고 여지껏 못 내고 있습니다. 왜 못 냈는지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분이 고려의 농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제가 이제 조선시대 농서를 연구한 거를 글을 쓸 때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연구가 언제 나오는지 기다렸어요. 그분의 이제 논문이 2008년인가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바로 요거였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심원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판 2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판에 이게 이제 탁본한 겁니다. 그 목판의 제목을 기륭축월 횡관 고려 목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기륭축월 횡관이라고 하면 뭐냐면, 기륭을, 축월은 닮아다, 횡관이라고 하는 건 표라는 의미예요. 기륭을 닮아다 표로 만든 목판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항목이 있고, 그 밑에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이쪽에 보면 뭐 몇 월 이렇게 이제 날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우니까 옮겨 놓은 걸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재 내용이 1219년에 부석사에서 만들었어요. 부석사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원사에 가 있는 겁니다. 뭐 부석사에서 우리 거니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지원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경전, 운전, 기릴. 땅 갈고 김 매는 데의 기릴이 언제냐. 기릴이 언제냐라고 했는데 밑에 행을 보니까 갑오, 갑진, 갑인, 을축, 을해, 을유 이렇게 60간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에 보면 이제 날마다 간지가 있잖아요. 일간지, 월간지, 우리가 이제 올해가 개축년인 것처럼 그 간지에 맞는 날에 경전을 하거나 땅갈기를 하거나 김매기를 하면 길일하다, 길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작업 수행의 길일과 홍의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요새 달력에는 이사 가는 날은 적혀 있죠. 요새 나온 달력에도 그런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분 논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농서가 되지? 어떻게 농력이 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고려 시대를 전공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여기에 이 자료에 역서의 이름이 등장해요. 달력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러한 계산법, 저러한 계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력이 있는데 삼력, 회동력, 집정력, 세시력 등등이 나와요. 근데 요 달력의 이름들은 일반적인 정사에서의 어떤 천문 역법의 어떤 그 계통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달력이에요. 왜 그 이름도 잘 등장하지 않는 달력이 그 목판에 실려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1419년 3월 9일, 이게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분은 이제 고려시대 전공자라고 조선왕조 실록을 조사를 안 했나 봐요. 여기 보니까 정의호 등이 장일통요라고 하는 책을 찬집해서 세종에게 올립니다. 이거 이제 세종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기사 속에 요 달력의 이름들이 보이면서 이 달력에 있는 내용들이 좀 허황되고 좀 주술적이니까 앞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계승이 끊어진 달력들이에요. 계승이 끊어진 달력. 왜 계승이 끊어지냐면 이 역서들은 태길에 관련된 거, 술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종대에 이르러서 그 계승이 끊어지고 그에 앞서 태종대부터 이런 책들을 없애버려요. 조선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학관들, 점치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할 겁니다. 이 책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도선에 뭐 어떤 비기 이런 게 다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일통요는 세종이 장기와 장렬에 대한 사설은 없애고 성현의 뜻을 따르고 송무의 고맹을 타파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주술적인 것과 기도하는 것과 어떤 현실적인 것과 성현의 글 사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걸 해보자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후에는 이 달력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달력의 어떤 성격이 이 기사에서 분명하게 태길과 술수에 관련된 거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분이 조선왕조실록까지 검색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쓸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조사는 좀 광범위하게 하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이거는 24절기, 아까 제가 1970년 6월 당일력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나 월령이나 이런 게에서 농사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농력이라고 부를 만하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 60간지로만 표현됐으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걸 또 제가 찾아냈어요. 이 목판에 실려있는 농작업의 기대 기재 내용들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거가필용 사료 전집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고려 목판에다 갑진, 을축 이걸 괜히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가 있었어요. 거가필용 사료 전집이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 책을 찾아내게 된 게 이 거가필용이라는 책이 17세기 이후에 가면 조선의 농서에도 들어가요. 조선의 농서에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기딜 흉일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의 내용이 17세기 농서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농서 개념 속에 태길이나 술수나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좀 포함시켜서 농서로 이제 그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그래서 기딜의 기재 내용은 농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태길 술수서고 아마도 부석사에서 만들어갖고 신도들에게 내려준 사은품이나 선물이 아니었을까. 이건 이제 목판이니까 막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주하러 온 신조들한테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걸 좀 참조해갖고 농사를 지면 부처님의 뭐 은덕으로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광고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시름을 놨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농사직설까지 가려면 또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고려 말에 원조정본 농상집요라고 하는 책이 재간행이 돼요. 이거는
13세기 후반에 원나라의 대산홍시에서 편찬한 농서로서 국가가 만든 거예요. 원나라 국가에서. 그래서 농가리 중에 가장 잘 만든 책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읽어보면 뭐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1372년에 경상도 합천에서 재간행을 해요. 그 경위를 보면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촌 이암이라는 사람이 한 1340년대쯤에 중국에서 이 농상집요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거를 우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강씨에게 전달해서 간행을 하게 했는데, 그때 이런 그 책의 간행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가명 같은 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에서 편찬된 농서를 재간행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린 건데, 목록을 보면 이렇게 전훈 뭐 어떤 좋은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대개는 선현의 무농,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경간은 기경과 개간인데, 경지하는 방법, 대전, 구전, 이런 이건 특별한 어떤 그 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거는 파종에서 요거 이제 한 줄 이렇게 보고 두 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구곡종, 구곡의 종자를 거두는 방법. 그 다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종곡이에요. 종곡.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대소매, 그 다음 수도는 이제 별을 얘기합니다. 한도, 밭벼. 근데 요 종곡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좁쌀을 얘기해요. 좁쌀.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그 밭농사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조가 가장 중요한 그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곡자를 붙였어요. 곡자. 이제 곡물을 대표하는 곡자를 써서 이게 조를 경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농상집요를 이제 그대로 재간행해서 쓰다가 태종대 이거를 발췌하는 책을 만듭니다. 발췌하는 책. 그게 요 둘째 줄에는 농서집요라고 이름 붙인 책이에요. 농서집요. 요 농서집요는 사실은 그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직설이 발간되기 이전부터 조선왕조실록에는 농서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등장을 해요. 농서라는 이름의 책이. 그래서 이게 뭔지 다들 궁금했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인 1985년인가 6년경에 부산에서 요 책이 발굴이 됐어요. 필사번호로 발굴이 됐습니다. 필사번호 발굴이 돼갖고 부산대 사학과에 계시는 민성기 선생님이랑 그 제자들 쭉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장 당시에 전문가고 또 그 원로 교수님이었던 연세대학교에 돌아가신 김영석 교수님한테 또 전달이 돼갖고 김영석 교수님도 공부를 하고, 제가 아까 그 선배들, 저를 꼬였던 선배들이랑 같이 읽은 책도 이 책이에요. 농서집요. 근데 그 책은 그 선배들이 이제 김영섭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복사를 좀 부탁드린다 해서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를 읽었던 겁니다. 근데 이 책은 태종대 농상집요에서 경간, 파종 등등의 일부를 발췌를 했어요. 일부를 발췌를 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두로 번안해서 편찬했어요. 이두로 번안해서. 이 발췌는 이 농상집요를 그대로 발췌를 했지만, 이두로 번안할 때는 조선의 현실에 맞춰서 번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처음에는 중국 논술 그대로 찍어서 간행하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발췌해서 번안하려고 하다가, 뭐 위에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에서 이제 제민요술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까지가 이제 발췌한 거예요. 뭐 상강, 획지, 상강이 되면 물을 빼고 이제 수확을 한다. 요 빨간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이두로 번안한 부분입니다. 색토, 연처, 전지, 요 또역자는 여라고 읽어요. 여, 혹전, 혹답, 호상, 경작, 위, 양, 이는 하야라는 이렇게 양, 지품, 일양, 전지, 을안은 뭐 못못을이라는 얘기고, 매년, 회한, 수도, 경작, 하오대, 위, 호, 의가 이두로서 하오대라고 하는 거. 할위자, 부르로자, 뭐 말리를 의자 해갖고 하오대,
뭐 3월내 경정 부득하거든 이렇게 요 이두로 했는데 요 이두를 붙여서 번안한 부분이 이쪽에 있는 내용이랑 달라요. 여기는 이제 도무 소연 유세역 위량 요렇게만 돼 있는 거를 도무 소연 세역 위량이라고 하는 건 별을 재배하는 거는 어떤 이렇게 이어짐, 계승 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역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역은 한 해를 건너뛰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농소의 이러한 별을 재배할 때는 한 해를 건너뛰면서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선에서 태종대 이거를 번안한 사람은 색토연지 전지열하는 거는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수지랑 연결된 요 둑으로 봐서 둑과 연결된 전지는 혹전 혹답 호상경작 하는데 혹은 전으로 혹은 답으로 하는데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요. 매년 회환 수도 경작하되 여기서 이제 한 8글자로 끝날 걸 여기는 한 2줄, 3줄에 걸쳐서 번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매년 회환 수도 경작하라는 것도 돌아가면서 경작하라는 거니까 결국 한 해를 쉬어가면서 경작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반론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제 위주로, 제 입장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안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두로 번안해서. 근데 여전히 좀 번거로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 농서지표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전해지다가 1517년 이후라고 하는 사람이 신간본을 작성하고 이것의 필사본이 현재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의 필사본.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 중에는 1517년에 신간한 거가 지금 현재 전해지는 필사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당연하겠죠. 신간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떤 분이랑 같이 공부를 했냐면 여기 이제 요 앞에 보면 이두들이 이렇게 하오대 뭐 하거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이두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가톨릭대 국문과에 있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로 이렇게 옮겨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여기에는 태종대 초반에만 쓰였던 이두가 이 글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사라고 하는 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교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릴 농사직설과 같은 어떤 경전격에 해당되는 전범격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들은 그 뒤에 필사하면서 한 글자도 허투루 적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는 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경. 불교 경전을 이제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쓰는 거. 거기에서도 한 글자 쓰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겠습니까? 한번 글자 틀리면 앞에 있는 걸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필사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다. 그 다음에 필사할 때는 후대의 지식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후대의 지식들이. 이제 표시를 다시 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농서지표도 지방민들에게 보급되어 있지만 한계에 봉착되고 결국 초록서, 농상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조선의 풍토에 맞는 조선의 농법을 정리한 농서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농사직설 편찬으로 이어집니다. 정초는 오방 풍토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 농서 이용이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고 조선의 농서를 편찬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도 제시하고 뭐 그 전부터 농상지표에서 대선목 종자 보관법이나 교맥 경정법, 뭐 추경법, 충제 예방법, 수도 파종의 적기, 뭐 홍화 파종법 등등을 활용하라는 지시들이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로서 계속 보이는데요. 물론 이 농사직설의 편찬에서는 가장 어떤 의미 있는 인물이 세종이죠. 세종의 어떤 농본주의에 대한 강조는 여기 이제 이게 조선왕조실록에서 따온 건데 요 글자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기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종은 국가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농자는 천하와 국가의 대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대본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천하 국가의 대본이고 뭐 추구기도 그런 과정에서 만든 거 이런 거 뒤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세종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편찬 경위를 보면 풍토에서 유래하는 걸 적는데 그래서 1429년에 만들었는데 정초등이 그 등장을 해요. 서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농사직설의 편찬자 그러면 누구를 지목을 하나요? 대부분이 다 이제 정초를 지목을 해요. 정초. 근데 이제 제가 앞에 이렇게 밑에 좀 전제들을 쭉 깔아놨잖아요. 이런 설명하기로 이 정초가 한 일은 4.3도 관찰사가 올린 보고자를 정리하는 일을 한 거다. 이제 저는 그 입장에 편집자다. 편찬자가 아니라 편집자다. 하삼도 지역의 노농들의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정리한 그런 책이 농사직설이다. 이 노농은 아주 의미 있게도 논어에도 등장해요. 번지 청학가. 번지라는 이제 그 공자의 제자가 이 가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니까 자활, 공자가 말하기를 오 불여 노농, 내가 노농만 못하다. 노농이 더 낫다는 거죠. 청학위포, 그러면 이제 그 채소 농사 짓는 거를 배우기를 청한다.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오 불여 노포, 내가 노포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노포한테 가서 배워라. 노농한테 가서 배워라. 라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전제 속에서 농사직설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찬 농사직설 기서활.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정초가 쓴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종의 어떤 그 지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뭐 하여튼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몇십 번을 읽었을 텐데 여기 보면 여기 1편 목활, 목은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농사직설이라고 했고 농사지회 부잡타설, 무의간직 여기까지 요 이제 12글자죠. 12글자. 농사지회, 부잡타설, 무의간직. 요거를 이제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농사 짓는 거 이외에 다른 설들은 섞이게 하지 말고 간직하게, 간직은 간결하고 핵심만 쓰게끔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2020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2020년인가요? 그 집현전 설치 600주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있어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이 글을 보다가 이 부잡타설에서의 타설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타설이라는 게 뭐냐? 왜 농사직설을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간결하게 적었냐? 그 지식을 수많은 여기 이제 하삼도 관찰사가 올린 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 제도 감사에게 보고서를 올리게 했으니까 또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몇십 페이지짜리로 만든 거는 너무나 간략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타설을 섞이지 않게 한 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 타설은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고려 목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택일서, 주술서 그런 것들을 배제한 거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거다. 그래서 간직에서만 이렇게 간결하고 핵심적인 것만 쓰이게끔 했다. 그럼 이거는 그 실질적인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고 바로 요 책에 보이는 내용이 이 농사직설의 편찬의 주요한 목표라고 그렇게 이제 재정리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건 선사지보라고 해서 이제 그 임금이 내려준다는 그런 뜻의 인장이고 오른쪽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농사직설 내사본인데 만력 9년 신사 12월 내사 춘천부사 박승임 농사직설 1건 명제 사은 요게 이제 여기 번역되어 있습니다. 춘천부사 박승임에게 농사직설 한 건을 내사하고 사은은 임금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 얘기입니다. 생략하고
우부승지 이게 여기 노아무개로 나오는데 이제 실록을 검색해 보니까 노직이라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방관으로 내려가는 춘천부서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왜 농사직서를 내려주느냐. 농사직설에는 그 농사 짓는 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근거로 해갖고 농사직설은 관료들에게 수령들에게 그리고 당시 지배층들의 일원들에게 이거라도 알고 관료 노릇을 해라. 이거라도 알고 수령 노릇을 해라. 그렇게 이제 그 하달하기 위해서, 반포하기 위해서 편찬이 됐다. 왜 그러면 그게 이런 게 필요했느냐? 고려하고 조선하고가 다른 지배체제 아래에 있었던 거죠. 고려에서는 그 지방에 수령이 다 파견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향리들의 손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리가 농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에 어떤 책무를 맡고 있었던 거고, 수령들은 그 위에서 향리들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래서 고려시대의 그 수령, 9년의 수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 그렇게 감찰하는 일이에요. 감찰.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라 관리들에 대한 감찰. 근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선은 이미 태종대부터 전체 9년 모두에게 수령이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령들이 가서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수령 칠사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 농상성, 뭐 학교흥, 뭐 간할식, 뭐 군역관 이런 게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있고, 요 농서들의 판목들이 전국에서 뭐 해주라든지 회양이라든지 정선, 전주, 무장, 곡선, 특히 담양이나 또는 전주나 무장 이런 데서는 이제 이 판목을 갖고 있어 갖고, 판목이 있으면 금방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찰이나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장판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런 판목들, 목판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만 가져가면, 잉크만 가져가면, 그 먹물만 가져가면 이런 책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농서 관련된 판목들을 보관하고 이거를 이제 활용하고 있었다. 그 점점 농서에 관련된 어떤 그 책들을 이렇게 그 널리 퍼뜨려 나가는 그런 게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시기인 거죠. 근데 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한국의 농법을 정리한 최고의 농서가 농사직설이고, 이러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고, 하삼도 노농의 농사 경험을 이제 문자화로 시킨 것. 그래서 이제 농사직설은 편찬된 즉시 하나의 경전이 됩니다. 경전. 그래서 경전은 그 본문의 내용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범이 돼서 당대 농법을 반영하고 새로운 농법을 수록할 때는 추가 증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여기 그리고 국가가 만든 유일한 농서예요. 국가가 편찬한, 정조가 편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노련한 농부들이 신농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농서로 변화하게 되고, 17세기 이후에 나온 농서들도 전부 다 이 노농의 농법을 수집 정리하는, 그러니까 그 소유구의 제한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어떤 농법의 개발, 농법의 전수, 농법의 계승, 농법의 보급 이런 것들은 이 농민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지식 체계 중에서 이 농사에 관련된 거는 다른 분야의 책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 분야의 책들은 관료, 학자들이 연구 개발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책들이라고 한다면, 뭐 음악에 대한 것도 그렇죠. 천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이 농서에 대한 것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나는 좀 다른 거를 공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기도 하는데, 필사본으로 유통이 굉장히 많이 됐고, 농사직설은. 그리고 이 지식의 어떤 재생산 체제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게 방각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각본. 18세기 후반에 이 방각본이라고 하는 건 상업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출판된 그런 책들을 방각본이라고 그래요. 그 가장 중요한 중심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이고
경판본, 또 하나는 이제 완판본이라고 해서 전주예요. 전라도 전주. 태인도 이제 곁들여갖고, 여기에서 경서, 문집, 역사, 소설, 가사, 각종 서식, 교육용 서적 등등을 편찬하는데, 거기에 이 농사직설이 들어가요. 물론 그 농사직설은 실질적으로 농가 집성입니다. 조금 뒤에 소개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해서 농사직설이를 이름시켰다는 그 서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세 줄로 줄여놓고 비곡종부터 해서 이렇게 쭉 적어놓은 이러한 반각본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이제 16세기에 가게 되면 지역 농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맨 밑에 걸 먼저 보시면 지역의 농업 생산 조건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농서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의 유력한 인물들이나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관료 출신도 있고, 그냥 학자 출신도 있고. 1580년에 전라도 옥과 지역에서 유팽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농가설은, 이거는 발굴된 거는 이제 80 몇 년에 발굴이 됐는데, 그걸 이제 농서 편찬의 역사에서 활용한 거는 제가 처음으로 찾아내갖고 발굴을 했습니다. 이분은, 유팽로라고 하는 분은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당시에 순절했어요. 금산 전투에서 조원이랑 같이. 그래서 오히려 그 생존 연대가 너무나 분명한, 이 농가설이라고 하는 책이 15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580년대에 편찬됐을 것이 너무나 확실한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농사직설의 내용도 일부 수록되어 있고, 조금 뒤에 설명할 금양잡록의 내용도 좀 수록이 되어 있고, 지역적인 농법의 특색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지역의 어떤 농법의 특색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고산이 지은 농가원령, 경상도 상주 지역의 이 책이랑 곁들여서 16세기 후반부터는 농사직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새로운 차원이에요. 지역의 어떤 농법을 정리하고 그걸 지역에서 좀 더 보편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해지고 있구나. 그거를 어떤 그 불을 붙인 게 위빈명농기 전사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17세기 중반에 상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진, 그리고 그 조카의 유원지가 같이 만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에 거는 이제 현재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요 책은 참 이게 풍산 유씨 집안이거든요. 풍산 유씨 집안. 유력한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요 책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행방불명. 그래서 조금만 약간 좀 문제가 생기면, 이 유진은 그 상주에 있는 수암 종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짓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분이에요. 유성룡의 셋째 아들. 근데 이 유원재라고 하는 분은 유성룡의 형이 있잖아요. 유운룡이라고 있는데, 그 하회마을 충효당의 어떤 근거를 둔 가게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숙부와 조카 사이긴 하지만 그 계보상으로는 현재까지로는 좀 차이가 있다. 이게 충효당, 그리고 이쪽 유진 쪽은 수암 종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원본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는데, 약간 좀 잘못하면 서로 막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 단편적인 기록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유진이 숙부가 먼저 위빈명농이라고 하는 농서를 편찬을 하고, 그 조카인 유원지가, 둘은 또 스승 제자 관계예요. 조카가 전사문이라는 것으로 확대해서 개편을 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원작자와 수정 보완자 그 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 놓긴 했는데, 원본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유진하고 유원지 이분들은 어떤 관료학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지에 거주하는 향촌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 사족의 입장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물론 그 책 속에는 농부들하고의 친근한 관계가 이제 거론되긴 하지만 지역의 생산 조건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농서와 편찬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중국의 농사직설 이외에 이제 지역적인 그런 지식들도 여기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첫 번째 해당되는 건 사실은 강희맹의 금양잡록이라는 책입니다. 금양잡록. 금양잡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요 중간 정도 보면, 식력자, 산업, 무의, 자급이라고 해서 힘을 써서 먹을 것을 해결하려면 농사를 제외하고는 작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고, 강희맹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뭐 모내기를 언제 하면 좋겠냐, 뭐를 백에 심어야 되느냐, 성걸게 심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책이죠. 17세기로 들어가면 이제 그 농소의 범위가 한 차례 넓어집니다. 이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담기기 시작을 해요. 그 첫 단추를 채운 게 신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속의 농가집성이라는 책이 1653년에 편찬됩니다. 여기에는 농사직설, 세종의 권농교서, 주자의 권농무, 근양잡록, 사시찬요 등등을 합철을 했어요. 함께 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했으면 중요한 책이 아닐 텐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에 농사직설을 담그면서 이렇게 넣으면서 증보를 했어요. 증보. 이제 그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죠. 그 증보의 내용이 주루 이양법에 대한 거였어요. 주루 이양법에 대한 거. 그래서 1429년과 1653년 사이에 기술적인 발전, 벼농사 짓는 법의 기술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양법의 어떤 기술 체계가 발전했다는 거다라는 거를 이 책 자체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당의 색경이라든지 홍만선의 살림경제, 유중림의 증보 살림경제들이 편찬이 되는데, 이제 농가 집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농소의 그 분량도 늘어나고 다루는 항목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 책을 보면 농사직설의 여러 조목의 증보문을 추구하는데, 경상도나 충청도의 속방은 이제 풍속에서 쓰는 방법, 민속에서 그 관행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앞에는 권농교문이라고 해서 세종이 즉위한 지 26년에 교화기를 한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글은 세종이 직접 지은 글은 아니고 하위지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글입니다. 그래서 하위지의 단계 유거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뒤에 설명할 정주의 경우는 권농문을 자기가 직접 다 썼어요. 어제 권농기라고 해서 어제, 그냥 세종 권농 교문이고, 이제 그게 정조의 문집에 실려 있는데, 이 농가 집성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병신년에 전남도 관찰사 조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드는 거는 편찬이고, 그걸 이제 목판이나 활자로 찍어낸 간행인데, 이 간행을 조계원이라는 사람이 하죠. 근데 이때는 전라도가 아니라 전남도인 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주 남원에서 전남도 관찰사가 있는데, 농가 집성 범 5편 해갖고 뭐 공주 목사 신속이 올린 건데 그걸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활자가 아니라 목판이었을 텐데 목판으로 간행되면서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요. 이 농가 집성의 농사직설 증보를 보면 두 가지 방식이 기본적이에요. 하나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데 한 행을 내려서 이제 황지 변시지법,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황무지를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맛을 보아서 이제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일척 깊이로 이제 깎아내 가지고 상김이 그 맛을 봐서 뭐 달콤하면 어떻고 이런 건데, 한 행을 내려 갖고 습전 불입 종곡천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끝에 보면 경상좌도인 행지라고 해서 경상좌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이 경지에 대한 거를 여기까지는 이제 농사직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새롭게 자신이 추구한 거를 이렇게 한 행을 내려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못하지만 직설불록이라는 표시를 붙여놨어요. 아, 이건 직설에 없는 거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짓는 법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조선전기 보리경작법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대목인데요. 요쪽이 이제 농사직설이에요. 그 선어, 오유월강, 경지, 폭양 뭐 이렇게 해갖고 요 맨 끝에 보면 하종을 이 철치파 뭐 이렇게 복종의흐, 복종은 이제 시에다가 그 흙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두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을 보면, 하종을, 이제 하종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파종을 마쳤어요. 파종을 마쳤어요. 여기도 이제 하종을은 끝났다는 겁니다. 하종을. 이 철치파로 해갖고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는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하종을, 이 철치파, 혹, 목자빼, 숙치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이 왜 밀작, 소문, 조그만한 이랑을 빽빽하게 만든다. 조그만한 이랑을 빽빽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화분, 비료를 넣어준다. 조그만한 이랑을 빽빽하게 만들고 비료를 넣어준다. 근데 그 내용이 직설에서는 없어요. 그냥 복종의후로만 끝나요. 이 대목을 놓고 이제 연구자들이 농사직설과 농가집성을 보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다가 여기는 이랑을 자그맣게 만드는 것도 없고 시비를 넣어주는 게 없네. 근데 1653년에 만든 책에는 이랑을 빽빽하게 자그맣게 만들고 비료를 넣어주는 게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의 기술적인 발전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죠. 농가 집성에서의 농사직설 증보는 어떻게 한다? 표시를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 칸 내리거나 직설블록이라고 하면 표시를 하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의문점이었고, 저랑 이제 민성기 선생님이랑 저보다 훨씬 선배님인데 그 두 분의 의문점은 보리는 원래부터 시비를 많이 해줘야만 잘 자라는 작물인데 왜 직설에는 그 시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는 있고, 그러면은 시비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설에서는 이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누락되었다, 뭔가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랑 민성기 선생님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보를 할 때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작은 이랑을 빽빽하게 만들어 갖고 그 무관에다가 화분을 하니까 무관 비료를 넣어주는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는 그런 이제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설이 갈렸습니다. 설이 갈렸는데 제가 그 어떤 주장을 발표한 뒤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반박을 해갖고 다른 비판하는 그런 논문이 나와야 되는데 논문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자체적으로 내 입장이 이제 정설이 됐다, 머지않아 교과서에도 그 제설이 실리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반박이 있으면, 반론이 있으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갖고 다시 반론할 텐데 반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죠. 여하튼 저 혼자만 주장하면 좀 외로울 텐데 민성기라는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긴 했지만 저랑 선배가 아니죠. 스승님 뻘의 학자분입니다. 그분이랑 또 동일한 입장이니까 그걸로 좀 어떤 원군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맥 종목들이 이렇게 그 신속의 농사직설 증보 방식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증보를 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 농사직설의 전범이고 경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손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숙취, 밀작, 소모 이렇게 한 거는 원래 누락되었던 걸로 신속도 파악하고 있었고, 다른 어떤 그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부터 농사직설과 연결된 구절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보리에다가 시비를 해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색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박세당이라는 사람의 색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분량은 방대해요. 문제는 이분은 농상지별을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큰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농상지별을 거의 초록하다시피 썼어요. 그래서 색경 서문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문장도 예쁘고 좋은데, 내용에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산림경제로 가면, 산림경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필사본이거든요. 산림경제는 간행되지 못하고 그냥 필사로만 유통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여기 도서관, 저기 도서관 가도, 국립중앙도서관만 가더라도 이게 몇 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한.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 온 분도 있어요. 자기 집안에 산림경제라고 이름 붙은 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새는 이제 복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일부 발췌한 그런 책으로, 그래도 그런 책도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분의 필사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밝혀지고 뭐 지역만 밝혀지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필사본들이 많이 발굴될 정도로 산림에서의 경제예요. 산림은 거처하는 곳, 거처하는 공간, 어떤 산속이라는 뜻은 아니고, 산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자리를 얘기해요.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처사들, 산림처사라고 하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향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식인, 사족들이 경제, 자기의 삶을 이끌어나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건져내고 꾸려나가는, 자기의 생활과 삶을 꾸려나가고 뭔가를 이룩하려고 할 때 알아야 될 것. 그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에요. 요 책의 제목이 뒤에 있는 임원경제지라고 연결됩니다. 서유기의 임원경제지. 임원은 산림이랑 같은 의미고 경제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처사가 향촌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그런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강의를 보니까 저번에 이혼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선생님이, 이혼이라고 하는 게 사족의 취미 생활이잖아요. 취미 생활, 뭐 정원도 가꾸고, 꽃도 봐야죠, 여행도 떠나야죠, 책도 읽어야죠, 뭐 술도 마셔야 돼. 이런 취미 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근데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훨씬 더 좀 실용적인.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거 이외에 뭐 구황이라든지 또는 의술에 대한 거, 뭐 나무에 대한 거, 꽃에 대한 거, 뭐 채소에 대한 거, 뭐 등등, 또 각종 질병에 대한 거, 뭐 양생법, 오래 살아야 되니까 양생하는 법, 뭐 이런 등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사본으로 유통이 많이 됐고, 산림경제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을 증보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중림이라는 사람의 증보산림경제를 지었습니다. 증보산림경제도 제가 보니까 산림경제보다 굉장히 증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일만 해요. 근데 이 유중림은, 여기 이제 뒤에 다른 분이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겠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족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중인들, 일반 민들 이렇게 굉장히 넓혀 나가잖아요. 유중님은 의원 출신이에요. 의원 출신. 그래서 이 의원 출신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내용을 몰랐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조의
두창을 치료했어요. 세손 시절에. 그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 넘치게 만든 그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손 시절에 두창을 치료했으니까 상품을 받았어요.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 내역이 판적사 등록이라고 하는데 실려 있어갖고 유중님이 이러이러한 공헌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증보살림경제 여기 보면 첫 대목에 이런 게 나와요. 증보살림경제 권일 복거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복거는 사는 곳을 정하는 겁니다. 부사부득어 조즉 사냐에서 살아야 되는데, 맨 끝에 좀 택기 풍기지처, 택기 풍기지 장취 면배지 안원 이위 영구지 도해갖고, 풍기가 머물러 모이는지 앞뒤가 아늑하고 편안한지를 잘 살펴서 사는 곳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런 거에 대한 복거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갖고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책을 만든 거죠. 그리고 서명이라는 사람 고사신서를 적었는데, 고사신서를 썼는데, 이 고사신서는 고사철여라고 하는 책을 증보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이 서명의 아들이 서호수, 뒤에 나오는 해동농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서호수의 아들이 서유구가 이제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달성서씨 집안의 가학이 바로 이 농서를 편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고른 부분이 농포문에서, 농포문은 곡물 농사하고 채소 농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점후, 날씨를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논새, 해에 따라서 따지는 겁니다. 정월 1일 개, 2월 9, 3일 축,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8일이 고기 청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월 달에 뭐 사기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뭐 한 해 농사가 걸린 문제이긴 한데, 날씨를 점치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그 관행적인 것으로도 볼 수가 없고, 3월 3일 천음호구 하면 잠이 잘 안 된다. 이거 맨 끝에 보면 3월 3일 날 하늘이 흐리거나 혹은 비가 오면 잠희, 그러니까 그 누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18세기 후반에 응지 농서들이 편찬이 돼요. 정조가 아래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정조가 1798년 11월 30일에 권농정 구농서 유num이라고 하는 걸 반포를 해요. 이건 이제 정조가 제위 24년 동안에 매해 정월 초하루에 또는 정월 3일 날 농정에 관련된 그 유num을 반포해요. 그 농정 유num 또는 권농교를 반포해요. 권농 유num이나 권농교. 근데 이때는 2달을 빨리, 1달 조금 넘게 빨리 세수 권농 유num을 반포를 해갖고 뭘 요청을 하냐면, 농법이라든지 농서 편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라. 그래서 이 정조의 유num에 호응한 많은 응지 농서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농서 유num을 전등하는 건 이제 베낀다는 겁니다. 필사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주자소에서 찍어내라, 활자로 찍어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 찍어낸 그 유num들이 이렇게 현재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좀 현란해요.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한문도 그렇고
어떤 경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또 조선의 현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 박학다식한 이게 이제 맨 앞에 보면 이제 어제 권농정 군홍서 윤은 이거는 정조가 직접 지은 글입니다. 앞에 권농 교서는 세종의 명령을 받아서 하위지가 지은 글이고 요렇게도 전해져요. 어제 권농정 군홍서 윤후 왕야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달에 내린 이유가 그 다음 해가 이제 영조가 친경을 한 어떤 50주년 기념하는 날인데 그걸 기념을 해서 기축년, 기축일에 이제 이 윤음을 만들어서 반포한다는 겁니다. 기축년에서 그 기가 흑토자랑 연결이 돼요. 흑토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날짜를 정해서 윤음을 반포한다는 얘기고, 이제 경회의 대소 신서들에게, 그래서 여기도 좀 의미심장하게 그냥 신료가 아니라 신서라고 그래요. 신서. 이 서해가 서민이잖아요. 서민. 양인이나 어떤 중인이나 이렇게 농정과 농사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상소를 올리거나 책자를 만들어서 올려라. 책자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상소를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구하는 게 이 김천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조의 그 윤회 호응에서 이 응지농서를 올리는데 그 앞부분에 자기가 왜 응지농서를 올리게 됐는지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성부 반계에 농서 윤음이 진언으로 번등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진언에서의 진은 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은 언문을 얘기하는 거죠. 한글이죠, 한글. 그러니까 한자로 된 판본,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언문으로 된 판본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게.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윤음이잖아요. 윤음은 그냥 교서하고는 좀 달라요. 교서는 지시 명령이 주된 것이라고 한다면 윤음은 어떤 타이름, 어떤 타이르거나 교유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이끄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근원적인 것은 왕명이지만 그래도 윤음은 그 교유,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끄는 내용이 좀 많은 거고, 교서라고 하면 이제 지시 명령이 주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윤음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달래는, 그리고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백성들도 직접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음의 경우에는 언해가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거 보면 국어학 중에도 이 언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한 책을 보면 윤음 언해라고 하는 책도 아예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글도 언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그 민을 설정한 거 신서.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이전에 영조대에도 이런 게 많이 권농교라고 하는 걸 많이 내립니다. 이건 그냥 개성 유수한테 보낸 건데 농자 국지중 민지본 뭐 이렇게 나와갖고 뒤에 가면은 매년 하 권농지지 시약 문구 가승탄제라고 그래서 매년 권농의 왕명을 내리는데 이를 의례적인 곳으로 간주하니까 굉장히 한탄스럽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어져서 정조도 합니다. 근데 정조는 직접 지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보여드린 글을 보면 굉장히 그 논리적이에요. 이제 맨 앞에 국민 농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인천시 자지리 수인사. 그러니까 천시에 근거해서 지리를 다하고 인사를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천지인이죠. 천지인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농사가 지어진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그러면 사람이 할 일 가운데 농사를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수리, 토의, 농기로 지적을 해요. 수리는 수리시설에 관련된 거고, 토의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맞는 농사법이에요. 지역에 맞는 농사법. 농기는 농기구. 요게 좀 시의적절해요. 시의적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그 정조대 가면 연행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는데, 연행 가서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그 습득을 해오잖아요. 가장 그 유명한 연행 기록 다들 아시죠?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 열하일기도 지금 어떤 연구자가 그러는데, 그 우리가 일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열하일기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들은 얘기, 본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도 많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 갖고 그걸 이제 좀 분간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연행을 가서 북경도 가고 열화도 가고 그 요동 일대도 지나다니면서 본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농기에 대한 걸 보고 와요. 농기구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정조도 그런 소식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의 정보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리, 토의, 농기. 토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서 강조했던 지역에서의 어떤 적합한 농사법. 그래서 이렇게 흥수공, 상토의, 이농기. 이것을 수리의 진흥, 토의에 맞는 곡물 선택, 경자, 농기의 개선.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한 분이에요, 정조가. 이 근원적인 거를 전제를 설명을 하고, 현재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다. 그러니 답은 뭐겠어요? 답은 이 세 가지에 맞춰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수리 기술이라든지 어떤 경작 방법이라든지 농기구를 적어서 제출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조는 뭘 하려고 했냐면, 따옴표를 쳤는데, 농서들을 종합하는 대전, 집대성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또 추정이에요. 왜 추정이 되냐 하면, 이제 1798년 11월에 유능을 내려보내고, 그해 12월부터 1799년, 1800년에 이렇게까지 계속 그 많은 응지농서들이 올라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20편 정도가 올라와요. 근데 불행하게도 1800년 6월 정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800년 5월까지, 4월 말까지 이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기 위한 작업을 규장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작업의 진행 흔적이 일성록이라고 하는 기록에 차곡차곡 다 쌓여져 있는데, 정조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편찬 작업을 했던 게 씻은 듯이 없어졌어요. 씻은 듯이. 그 흔적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 조금 그 기대를 한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작업이 진행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학위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규장각에 있는 1800년 6월 무렵에 여러 사람들의 일기 자료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이복원이라든지, 그리고 정조의 아주 그 총애를 받았던 윤행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일기를 보고, 뭐 내각 인력이라는 자료도 보고, 일성록, 승정일기, 아무 데를 뒤져봐도 이것을 편찬하고 있었던 흔적이 물로 씻은 듯이 사라져 있어요. 좀 굉장히 공교로운 일인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정조가 죽은 다음에 그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이 되고, 정조의 그 흔적들을 지우는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영영을 혁파하죠. 1804년에. 장영영 혁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조가 했던 것을 지우는, 장영영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예 없애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좀 뒷얘기고, 이 농서대전을 편찬하려고 했던 게 15세기 세종대에 있었던 작업에 계승하는 두 번째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편찬의 자료가 하상도 관찰사가 올린 농서 책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한 단계 걷는 거죠. 이제 그 매개를 한 거죠. 근데 농서대전에서는 각도 유성이 올린 응지농서를 보다 1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소신서로 표현된 백성들이에요. 이래서 그 현재까지 한 120종 정도의 이 응지농서들, 대소신료들이 보낸 응지농서들이 발굴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선배 연구자는 한 80여 종 정도를 연구를 했고, 제가 한 120종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근데 몇 년 전인가 어느 자료를 보는데, 정조 말년에 응지농서를 올린 사람이 한 300명 정도가 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여 종은 어딘가에 묵혀 있거나 어딘가에 사라졌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그 수원에 가면 국립농업박물관 개설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농촌진흥청이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국립농업박물관이라는 게 들어섰습니다. 국립자가 붙었어요. 국립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수집했던 자료들에 대한 해제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감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이 응지농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뒤에 보이는 그 응지농서들 몇 개 신분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거 이제 혹시 눈에 띄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 권농정 구농서 유는 원본은 요새 그 활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고문서를 이제 매매하는 데죠. 경매하는데 그런 데서도 올라와 있고, 국립농업박물관에서도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자료고요. 요게 이제 그 응지농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연암 박지원의 관홍소초라고 하는 책이에요. 연암 박지원이 당시에 면천군수라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면천군수. 그래서 관홍소초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걸 이제 정조에게 올렸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932년 박영철이라고 하는 그 반남박씨 후손이 편집해서 활자로 관행한 연안집의 16권, 17권에 들어있는 관홍소초를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자료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단국대학교 그 이가원 선생님이 이제 수집했던 자료들을 연민문구라고 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면양잡록이라고 하는 자료가 발굴이 된 거예요. 면양잡록. 충청도 면천군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쓴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두툼한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식의 제목이 붙은 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관홍소초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면천군수 신박지원 편집이라고 돼 있는 앞에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관홍소초랑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경어로 시작하는, 그래서 뭐 신농시 어쩌고 여산시 어쩌고 뭐 제후지 뭐 이렇게 나오는 이 글의 내용이 현재 박영철이 편집했던 관홍소초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관홍소초를 정조에게 올리기 이전에 만든 초고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면양잡록에는 그것만 있는 게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관홍소초 가운데 정조의 유놈을 옮겨 적은 부분이에요. 왕야괄, 명년, 기미, 기축,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에 어제 권농정 구농서 유놈을 옮겨 적는다. 그래서 뭐 영종대왕 즉조지, 영종대왕은 왜 영종대왕인지는 다 아시죠? 그 영종하고 정종이 본래 묘인데, 고종이 자기 선조들을 좀 추승을 하면서 조자로 바꾼 겁니다. 영조, 정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영종조 시대나 뭐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는 다 영종, 정종이었죠. 영종대왕 뭐 이렇게 해갖고 군데군데 이렇게 그 붓으로, 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밑에다가도 표시를 해놓고 이거 이제 편집 중인, 편집 작업 중인 그런 초고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야괄 명년 기미로 시작하는 게 그 어제 권농정 분홍소 이름의 첫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은 전부 다 음지농소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 물론 이제 현재 박영철 편집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관홍소초 권 여기 그 권수는 매겨져 있지 않고 면청구 쓰시는 박지원 편집해서 제가총론이라고 그래갖고 관자가 뭐 야여시쟁 뭐 상자왈 근생이치 그러니까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관자라는 책과 상자라는 책에서 야여시쟁으로 시작되는 그 부분 이제 표시를 해놨겠죠. 그 부분을 여기다가 쓰고 상자에서 금생이치로 시작되는 그 부분을 여기다 넣어라. 편집에 대한 지시예요. 편집에 대한 지시. 그리고 신지연왈 내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쭉 적어놨다.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한 걸 적고 그 다음에 열암은 이제 여시춘추인데 여시춘추에서 범농지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심시편의 내용을 여기다 적어라. 후직이 얘기하는 이렇게 임지편의 내용을 적어라. 뭐 범사지도 뭐 어쩌고 변토편의 내용, 농도편. 요 심시, 임지, 변토, 농도 요게 여시춘추에서 그 중국 사람들도 얘기하는 그 농서의 효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농업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박지원도 어떻게 확실하게 그걸 딱 캐치를 해갖고 그 부분을 베껴 적어라. 또 내가 얘기하는 뭐 요 내용을 여기다 주제에다 적어라. 그래서 요 초고본의 내용은 관홍소초의 체제와 구성을 기획하는 기획서에 해당돼요. 기획서에 해당되는.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수록 더 관홍소초의 진면목이 궁금해지는데, 이러한 또 책이 발굴이 됐어요. 이건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건데, 김태경이 교정하고 편집한 연암집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연암집 권지사에서 이제 반남 박지원이 저술했다고 돼 있고, 이건 편집이 아니라 저술이 됐다고 돼 있고, 김태경이 이제 교편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총론에 아까랑 그 동일한 기획의 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관자, 상자, 신지원. 요거는 앞에 고인, 언, 민 이렇게 한 게 똑같아요. 여기로. 고인, 언, 민, 가, 백년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편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 집안에, 박지원 후손들 집안에 이러한 기획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초고와 그리고 이런 기획을 근거로 해서 편집했던 관홍소초의 원본 그런 게 다 보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관홍소초가 편찬이 돼서 정조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현재 전해지는 책만 보면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썼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책을 하나 만드는 거는 처음에 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초고도 쓰고 수정 보완하고 뭐 몇십 건의 그 초고와 뭐 수정본, 증보본 이런 게 만들어져야지 책이 나오는 건데 맨 마찬가지. 그리고 그 이 음지농서는 왕한테 올리는 거니까 오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다 이렇게 아주 아주 그 정성을 다 들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를 우리가 관홍소초에서 실감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서명웅의 아들 서호수의 해동론서, 이거는 이제 이게 아마 성균관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거라서 희귀본, 이건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요체 해동론서도 만들어져서 전달이 됐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전제라고 해서 뭐 어떤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 그 세종 당시에 전품이 상중하에서 6등급으로 변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물을 경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런
토지에 대한 제도 부분들도 농서 속에다가 해동 농서라고 하는 데다가 전제라고 하는 항목도 포괄해 갖고 이제 그 농서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 응지 농서를 올리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분도 있어요. 영광, 전라도 영광의 진사 이대규라는 사람이 농포문답을 올립니다. 그래서 농포문답의 첫 번째 권을 보면 여기도 이제 정종이에요, 정종. 그러니까 요거는 왜 정종이냐면은 이대규의 후손이 호영제 집이라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거기다 옮겨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오년에 어제 권농종 군농서 윤음을 이렇게 반포를 했는데 왕야관 명년 김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제 정조의 윤음 내용이고 요 앞에가 이제 그 농포문답의 서문에 해당되는 그런 글인데 요 분의 후손들은 굉장히 이 기록을 귀중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그 정조가 이 응지농서를 받게 되면 자기가 직접 다 검토를 하고 또 왕이 다 해버리면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변사에 내려보내요.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그럼 이제 비변사의 관원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박학다식한 임금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보고서를 올릴까 해서 굉장히 또 정성스럽게 보고서를 올려요. 근데 비변사 관원들이 올리는 보고서는 어떤 원칙적인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실용적인 것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그래서 그런 것도 따져서 보고서를 올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임금이 정조가 그 응지 농서에 대해서 자기가 촌평을 내려. 그걸 이제 비답이라고 하는데 그 비답은 문서로 만들어 갖고 이 당사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영광 군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대규 이분도 그 비답을 받았어요. 그럼 물론 비변사 등록이랑 일성록 이런 데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그 비답을 이제 여기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복사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거를 이제 귀중한 우리 선조의 어떤 그 기록으로 생각을 해갖고 문집으로 이제 간행하라고 그러는 거죠. 호영제집, 19세기에 그 후손들이 간행한 거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아버지 서호수, 할아버지 서명은 농법에 대한 개량과 도종 정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완수하려는 것이었고 향촌에 거주하는 지식인이 경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이 책은 세계 각지에 이제 그 펼쳐져 있어요. 불행한 일이긴 한데 아마 그 가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여기 보면 서명지라고 어디 있는데 그 버클리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장수에도 임원경제지에 그 한 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서명지 뭐 여기 굉장히 제가 가서 이거는 사진을 찍어온 건데 굉장히 귀중하게 너무나 귀중하게 이렇게 보관해요. 그래서 하루에 볼 수 있는 책도 제한하고 어디 고정된 데서만 보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이제 조사만 하고 왔었는데 임원경제지 책은 여기서 오른쪽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필사본으로만 전해집니다. 필사본. 그래서 이제 아마 1920, 30년대까지는 집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20, 30년대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소문이 났겠죠. 서유구가 이렇게 방대한 책을 편찬했다. 그래서 소문이 났고 1920년대, 30년대 걸쳐서 일제강점기니까 그때 경성지대 그다음에 보성 전문 이런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필사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한부가 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한부가 있는데 바로 그 작업을 거쳐서 필사된 걸로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어딘가에 있겠죠. 그 원본이 어딘가에 있는가 궁금해서 저도 버클리 대학에 조사를 간 건데 원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있는 또 다른 교정본이 아까 그 관홍서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교정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긁어 모으면 원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이제 이 개인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이고 또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고려대학 해외 한국학자료센터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 임원경제지의 내용은 여기 너무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리지에서의 보는 근본이고 이는 이로움이라고 해서 이제 곡물 재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인재지 부분입니다. 인재지는 이거는 그 엄청난 책이에요. 한마디로 그 한의학의 집대성을 한 책이에요. 집대성. 분량이 엄청나요. 그 임원경제지가 총 105책인가 되는데 한 60여 책이 인재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그 뒷부분에 구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구황의 항목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구황에 대한 책들을 또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작업을 한 20여 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런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장서가 있어요. 경화사족으로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고관을 영입했던 집안에 책들이 넘쳐나고 이 중간에 뭐 유해지나 이윤지 이런 걸 보면 뭐 정원도 화려한 정원, 그 다음에 뭐 별서, 남산에 있는 어떤 별장, 저쪽 그 파주에 있는 어떤 자기 집 이런 데 책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어갖고 이 책들을 다 정리해갖고 임원경제지를 쓴 거고, 또 임원경제지는 중간중간에 소유의 개인적인 입장, 개인적인 주장, 논의를 제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연구에 필요성 있는 그런 책이고, 이분은 이제 종조보라고 하는 고구마 재배법, 이건 저번 3월 달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굉장히 좀 그 학자답게 이렇게 생기신 것 같아요. 눈에도 좀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좀 갸름하고 뭔가 좀 냉철할 것 같은, 이제 어떤 까다로울 것 같은, 하나라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이 당시에 이제 팔도의 농업의 생산 조건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화영이라는 분도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정리한 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소유구를 살펴볼 때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소유구의 둔전론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다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 많은 연구자들의 틈새에서 이분의 둔전론은 선진적인 농법을 전파하기 위한, 명농자를 활용하기 위한 조선 농사 시험장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원래 둔전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짓고 방비도 하는 그 병농일치의 그런 제도예요. 훈련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근데 이분의 둔전은 그게 아니라 이름만 둔전이고, 벼농사에서는 영남좌도인, 밭농사에서는 해서관서인 황해도하고 평안도 사람을 초빙을 해서 여기에서 국둔이라고 하는 서울 주변의 4군데에다가 둔전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선진적인 농법을 개발을 하고 전파하는 어떤 보급지로 삼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따옴표를 쳐갖고 조선 농서시험장 설치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논의였습니다. 주장이었고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는데, 개항기 농수에 편찬하면 1884년에 최경석이라는 분이 농무목축 시험장을 개설 운영해요. 물론 고종의 인가를 받아서 이 농무목축 시험장이 바로 소유구의 구상을 현실화시킨 것이고, 이 농무목축 시험장이 몇 년 못 가서 해체되고 말지만 그것을 뒤이은 게 1905년에 권원모범장, 물론 일본의 통감부의 입김에 담긴 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농민들의 농업기술 수집 정리하는 거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개항 이후에는 서양의 농업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안종수의 농정신편이나 이런 데 나오고 있고, 특히 실용적인 잠업이나 양계나 과수 등에 특화된 그런 농소들이 편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 고종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 곤농유농을 반포하는 예전에 임금님들의 그런 그 곤농의 어떤 방책들을 실행을 하고 친경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런 동골도에서의 수전 속에서 또는 경복궁 후원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이런 곤농 공간을 조성하기도 해요. 여기 이제 경농제 대유원 같은 정각들도 만들고 여기 답이라고 보이는 데가 8군데로 나눠갖고 팔도의 답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국왕 중심의 곤농책을 수행을 하면서 근세 농업체제의 중심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승을 하고 근대 농업체제 형성을 하는 두 가지의 과업을 고종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농업목축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운영이 됐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게 이제 규장각에 있는 여기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곡종, 약종 이것의 어떤 분량 그것만 기록한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서양의 또 일본을 통한 그런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종원이라는 분은 농담이라는 책에서 수리에 관련된 특화된 어떤 기술을 소개하는데 재현사회 여기 이제 재현사회설이에요. 사회가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재현을 담당하는 특별한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요 왼쪽 거는 석콩의 철망철구론이라고 해서 철과 돌을 이용해서 제방을 축적하자. 철망에다가 이제 돌을 넣어갖고 지금 이제 어떤 강가나 이런 데 있죠. 철망에 돌 넣는 거.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게 안정수의 농정신편이라는 책인데 1881년에 활자로 관행이 됩니다. 이분의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도 들여져 있어요. 볕꽃의 현미경 그림, 타묘도라고 해서 이걸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게 뭘 의미하는 그림이냐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잠정적으로 요 타묘도에 해당되는 본문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진흙이 많은 데다가 모내기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본래 모내기를 할 때는 뿌리에서 흙을 털어내는데 진흙이 많은 땅에다가 모내기를 할 때는 이렇게 흙을 붙여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닌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많긴 한데요. 농정신편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흙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비료제조법에 특화되어 있어요. 비료제조법. 흙의 분류. 이제 모래흙이냐, 사토냐, 질토냐, 양토냐, 사양토냐 이런 거. 비료재배법. 그리고 각종 작물의 재배법인데 대개 농서는 작물 재배법이 맨 앞에 있는데 이거는 흙과 비료에 대한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다들 이게 흙을 나누고 비료 재배하는 게 이제 서양의 농업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12법들의 특색이 조선의 전통적인 12제례와 서구 농법의 12제를 융합하는 방식이었다. 융합적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거를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에 강의에서 농소지배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중국의 농소를 발치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번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정신편의 12법도 조선의 전통적인 것과 서양의 어떤 12제를 융합하는, 그래서 이거를 오행의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꿔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 뒤에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조선에서의 농사 편찬이라고 하는 지식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분야의 어떤 학문 연구나 이런 것과는 달리 노농의 농법을 농소로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과정이었고, 이 과정이 나타나기 전까지 중국 농소를 활용하고 번안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농사직설로 만들어지고, 농사직설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경전이 되는 겁니다. 저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종다양한 농소들이 편찬이 되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형법을 정리한 지역농소라든지 문중에서 자신들이 이제 주로 활용하는 그런 농소라든지 그리고 19세기로 가면 중국, 일본,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 이제 제가 중간에 서양의 수리법에 대한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뺐는데요.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아주 참 그 역사 발전이라든지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큰 흐름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 경험 농소에서 실험 농소로 그리고 현대 농업 지도소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지식의 재생산 그리고 요 중간에는 그거를 담당하는 지식층의 확대 그래서 제가 응지농소가 300종이 그 자료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중앙에서 몇 사람들이 편집하던 게 이제 지역의 지방에서 향촌 지식인당 문중에서 이렇게 편찬하던 게 이제 확대된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개입하고 참여하고 그게 사실은 어떤 실학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농법의 개발과 보급이 이제 국가의 책무가 돼서 이제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기관, 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과 지도 보급을 같이 하는 기관이에요. 요 농촌진흥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연구 개발은 따로 하고 지도 보급은 또 따로 하는, 그러니까 지도 보급은 내무부에서 하고 연구 개발은 뭐 농사원에서 하고 이런 체제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진흥청을 설립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농촌진흥청 직원분들 만나면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의 재생산은 지식이 넓혀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담당하는 계층과 어떤 범위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내용들이 이제 추가 증보되는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게 이제 도입되는 것들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역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힘이죠. 그 가장 깊은 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지식의 재생산 과정에서 확대되어 나간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그 참여, 그리고 이제 관료들의 어떤 공평무사,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번 1년 동안 요번 강의를 통해 갖고 뭐 많은 거를 생각을 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저도 요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간 요런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그 응지농서 제가 뭐 1년에 한 두세 종만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되는데 혹시 발굴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